12시 반까지 서초동 법원에 있었습니다.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 공작 사건, 이름하여 셀프 감금 사건에 저희들은 감금죄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는 검찰의 기소에 피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한 자리에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복잡한 심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직원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 댓글 공작의 상징처럼 된 김모라는 여직원은 이 사건에 어제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실이 이미 수사돼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김모 국정원 직원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대선 개입 국정원법 사건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되는 것이었고, 그러나 뉘우친다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김모 여직원은 전혀 뉘우치는 바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 고발해서 저희 문병호 의원님, 옆에 있는 강기정 정책위원님, 김영우 의원님, 저가 그 바쁜 시간을 뒤로 하고 10시간 이상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적반하장의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법률적 쇼로 보면서 반드시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공작의 전부를 밝히고 말겠다는 다짐을 우리는 했습니다. 거기에 들러리선 아니 주범이 된 정치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더 경악했습니다. 정치검찰의 행위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김한길 전 대표에게 어제 소환 통보했습니다. 또 문희상 고문을 겨냥해서 요란하지만 필요 없는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16 연대 사무실과 단체 임원의 차량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완종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특검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거기에 이미 주범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돌아가기 전 성완종 전 의원의 육필 사인이 되어 있는 돈 받은 주범들 3사람은 소환도 하지 않은 채 일주일 이내 사건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검찰들 스스로도 어떤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고 애매하게 말하는 그런 취지에 덧붙여서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형평을 벗어난 검찰의 태도, 늘 위기에 쌓이는 정치검찰의 마각을 끌어내는, 그래서 수천 명의 열심히 하는 검찰들의 욕을 먹이고 먹칠을 하는 그 몇몇 바보 검찰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경고를 합니다. 공안 총리가 될 것을 우려했던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에 벌어진 일 때문에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이 사실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세월호 유가족 시민단체의 발을 비틀고 옳게 사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기운을 꺾으려고 하는 공항 탄압의 전면화하려는 신호가 아니기를 저희는 정말 바랍니다. 공항 탄압은 정권이 내리막길에 타는 막차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최저임금 6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기일이 29일이지만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사 간의 입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정부나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을 높여서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의 대폭 인상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계에서 대승적인 자세로 발생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내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서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재계는 더 이상 앵무새처럼 인건비 부담, 대량 예고 우려를 재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 회복을 통해서 모두가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발의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어제 그제 삼성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봤습니다. 또 보라매 병원에서 신념을 가지고 30일간을 집에도 퇴근하지 않고 병원에 살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병원 부원장님, 감염원부 과장님 등을 뵀습니다. 서북병원에서도 진료부장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광스러운 의사들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달리 정부의 과실,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국민과 보건의료기관에게 최소한의 보전은 국가가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성병원은 죄인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약 35억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1,000억입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월급도 반납한다는 심정으로 감염동에 있는 의사들 60~70명은 아직 30일간 집에도 가지 못하고, 아니 가족들을 우려해서 이미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몸이 집에 가면은 가족들에게 우리 감염 전염병 보균자가 될 것을 우려해서 집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이 어려운 국난의 상황, 어찌 보면 정부의 과실로 발생한 이 전염병 국난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전선에서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국민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들에게 격려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은 정말 부족합니다. 영국 100%, 프랑스 62%, 미국이 적은 24.5%인데도 턱없이 못 미칩니다. 홍준표 지사에 의해서 진주의료원이 폐쇄되어버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은 더 큰 메르스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역할과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의 방향을 정부와 우리 당의 의료산업 정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공공의료 문제, 의료산업 전체 전반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뚫렸다는 모욕을 이제 다시는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기정 정책의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에 당장 그와 연동된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형평성이 제기되면서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는 2015년 경제운영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에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잇따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내에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없었던 일로 번복했던 적이 있고요. 지난해 우리 당이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사학연금 등도 공무원연금과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주장했을 때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락가락하면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 정책의 혼선을 빚었던 대표적인 정책이 사학연금법 등입니다. 이 사학연금법은 지급률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이 바뀌면서 사학연금법 42조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을 통해 경과구조만 바뀌면 지급률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는 부담률인데요. 이 부담률은 사학연금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럴 때 국가와 법인의 분담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가가 2.883%, 법인이 4.117%를 분담하고 있는데 이걸 얼마로 할 건지 정부가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즉 현행 7%를 9%로 부담하는 이 부담률을 국가와 이 법인이, 사업법인이 함께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사립학교 사학연금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에 당연히 어쩌면 개정돼야 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우리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정부는 소위 경제살리기법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일자리 35만 개 생긴다. 국제의료산업지원법으로 6만 개 생긴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3만 개 등 6개 법에 총 66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자료를 제시한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법 개정에 따른 효과 분석이 아니라 관련 산업 전체의 일자리 발전 전망을 추상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보고서 객관성도 매우 의심스러워 보이는데요. 우선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기초자료는 정경련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작성한 그에 근거한 일자리 개수입니다. 또 3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경제자유구역법 역시 한국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2010년 싱가포르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근거를 가져온 것뿐입니다. 싱가포르이 2010년에 약 11조 8천억이 투자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싱가포르의 경우를 그대로 가져와서 3만 개의 일자리가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창출된다 하는데 이미 싱가포르는 그 11.8조 원 중에 9.1조 원이 투자가 안 되고 취소되기 때문에 이 역시 전혀 과장된 일자리다. 일자리 16만 8천 개가 창출된다는 소위 크라우딩 펀드법, 자원시장법은 정부가 이 개정에 따른 그 일자리 추정치가 전혀 없다, 추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16만 8천 개라는 숫자는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6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국제의료산업지원법 경우도 기초 통계 자료가 미비하다라고 보고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에 팔을 비틀어서 낸 수모니터링 보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 사례 하나를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 초에 정부는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의 원칙을 무력화해 가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대촉법이라는 법을 개정해서 추진했는데 당시에 1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당시에는 개정된 순간 14,000개 이상이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1년 반 이상이 됐는데 직접 일자리는 179개 했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일자리 창출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3년 6월 고용률 70% 달성 노드백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경제 고용률을 현행 6만 8천 명, 즉 0.4%를 2017년까지 2%, 즉 48만 8천 명으로 올리겠다. 그러려면 추가로 42만 명의 일자리가,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돼야 합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 법이 여야 합의로 4월에 처리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통과시키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해서 지금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계도 엉터리인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바대로 보고 노료를 삭제하고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당대표는 영수회담의 주체였던 분이 보고 노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안 통과시키자 이렇게 각각 주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빨리 속히 영수회담에 합의한 대로 사회적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통과시켜 주시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법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함께 이번 국회에 꼭 통과시켜서 우리 일자리 창출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만천하에 다 들어갔는데도 오히려 댓글 공작을 말리러 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갈지자 걸음으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상할 때는 다 된 일처럼 말하다가 이제 와서 재의결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여야 합의와 국회의장 중재로 통과된 법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는 안 하실 줄 믿지만 만일 하시는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헌법 53조 4항에 대통령으로부터 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그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재의결을 안 하고 서랍 속에 밀어 넣어서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발상은 살아있는 헌법을 질식사시키는 것이고 의회 정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유언 의견이 대세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원로이신 김철수 명예교수와 허영 석좌 교수는 유언이라고 하시지만 내가 알기로도 경북대 신평 교수, 고려대 김선택, 건국대 한상희, 연세대 이종수, 경희대 정태호, 한양대 방승주 교수 등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합헌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실련 이한 설문조사에서도 공법학자 46명 가운데 38명이 무려 82%입니다. 유언이 아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경실련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배될 때 시행령을 위임한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것이고 유언 의심이 있으면 추후에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원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신의를 등지고 헌법조차 외면한다면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 투쟁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공로 임원 등 22명에 대한 징계가 추진되고 있고 22명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자마자 공무원들을 고발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새누리당은 길거리 도처에 연금 개혁을 결단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현수막까지 내걸면서 정부가 고발과 징계를 하는 것은 이 정권의 앞뒤가 다른 태도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희생과 양보를 한 공무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징계와 검찰 고발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이 세월호 관련 단체인 4.16 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경찰이 집회군중들의 행진을 사진 찍어서 신원이 파악되는 사람들을 모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고액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의 기자인 트위터 닉네임 마포호랑이 님은 본명은 정용문입니다만 취재차 집회에 참여했는데도 2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 무려 5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의 등골이 휘는 금액입니다. 경찰의 이런 처사는 도로교통법을 빙자한 시민운동 탄압입니다. 정부는 꼬투리 잡기식 시민운동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있던 인사 8명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은 딱 3명뿐인데 법상 리스트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결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3명을 포함해 친박계 인사 5명의 이름은 온데간데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있는 것을 없애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니 검찰의 수사 기술이 참으로 신통방통합니다. 그런데 레파토리는 왜 그대로인지 식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애견됐던 일이었습니다. 여야 인사 몇 명을 균형맞추지 끼워넣어
적당히 물타기를 한 다음 위안해야 할 것이라는 검찰의 판에 맡긴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은 절대 겨누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친박 게이트 슈퍼특검을 이제 받아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대선자금 모금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검찰의 이 모든 시나리오가 박근혜 정부의 불법 선거 사실을 숨기기 위한 청와대의 작품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25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국격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완고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아닌지 불필요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메르스 사태가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돌파해 나갈 이때 청와대가 나서서 정쟁을 유발하고 여야 경색 중면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행해 전국을 다시 혼란 속에 빠뜨린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청와대의 책임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대책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가계부채 TF 팀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 여당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대책 내용에 관련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줄곧 제기하고 제안했던 최저금리 인하, 연계 영업 강화를 통한 10%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그리고 상환 불능자에 대한 재기 파산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지난번 안심전환 대출에서 제외됐던 이금융권 이 대출금리의 전환 프로그램 등은 저희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특히 서민층의 심각한 고통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정부 여당의 대책은 미흡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하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제안했던 25% 인하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적자를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2014년도에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이 5천억을 넘었고 2013년 대비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30%를 넘어섰습니다. 더군다나 당기순이익이 25%가 넘는 900억이 넘는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본다면 이 광고비 규제가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절감하는 등 이 대부업체들의 경영 정상화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현재 대부업체의 이자율도 25%로 내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분석 결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대부업체만이 아니고 지금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20% 후반대의 초고금리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의 초저금리 시대에 카드사들이 20% 후반에 이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대부업체와는 다르게 이 카드사 등 이금융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1금융권, 은행권의 안심전환 대출 상품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것들이 보다 어려운 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번에 당정에서는 전세자금과 관련해서만 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미흡하고요. 지난번 안심전환 대출 과정에서 소외됐던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출 전환 상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가 이미 인정하고 있듯이 114만 명의 소위 금융연체자는 상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114만
114만 명의 상환 불능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인 회생 절차에 통한 파산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보기와 법원, 금융위가 연계된 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안에 상환 불능이 이미 판명된 114만 명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런 연계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시적인 특별법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겠다. 그걸 통해서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서민들의 채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채권자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의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로는 서민을 위한 채무 조정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공히 참여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새로운 채무 조정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어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만시지탄입니다만 저희 야당의 제안과 요구를 수용해서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부분적으로 환영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1200조가 넘어에 육박하고 있는 이 가계부채 심각성이나 특히 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강동원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국정원 댓글력 김하영의 감금죄로 고소당해서 우리 이종일 원내대표님 그리고 강기정 정책위 의장, 문병호 의원님, 김현원이 이 네 분이 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우리 국회는 물론이고 사법부와 헌법기관까지 전부 장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2013년 1월 4일 시민단체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은 6개월 내에 모든 심리를 끝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3년 5월 9일 역시 시민단체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 문상무, 원세훈, 김용관, 김하영 이 5사람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91조 국헌 논란죄, 122조 직권 남용죄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이 형사 사건도 일체 지금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력 김하영의 감금죄를 재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지난 2014년 11월 13일 국회 예결위에서 당시 박병훈 우리 그 대법원 행정처장께 이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이랬더니 박병훈 행정처장이 형사사건이 이제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할 때가 됐다. 이제 시작하겠다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입니다. 시발단 윤정은 목사가 댓글을 조장하는 이 조직적 불법 선거 운동을 해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서 현재 재판이 끝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보훈처 등 7개 국가 권력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어 있고 사이버사령부의 심지현 단장이 구속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 TV를 통해서 국민에게 공표되는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서 60% 이상이 진행됐다는 것이 고발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는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속히 심리해서 판결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금 댓글력 김하영을 감금했다라고 하는 이 모순된 이 재판은 당장 중지돼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최민희 의원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인터넷 매체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 이게 누구 말인지 아십니까? 청와대 민모 뉴미디어 비서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는 청와대와 가까운 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명천지의 방송 장악은 없다던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포털 장악에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털은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뉴미디어 비서관이 지지난해 새누리가 나서서 더불어 포털을 장악하려다가 저희 당의 반대로 실패한 것을 이어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포털 장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번 운영위에서 낱낱이 따질 것입니다. 또 하나 정말 유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광고 탄압은 유죄, 패러디는 무죄. 네,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서울대병원 곳곳에 살려야 한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각종 패러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가게 주인은 팔아야 한다 이렇게 붙이고 있고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살을 빼야 한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려야 한다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있고 나부터 패러디한 겁니다. 이걸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홍보수석께서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거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느냐? 저는 김 홍보수석께 묻습니다. 이게 홍보수석이 나설 일입니까? 그리고 나선 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집니다. 메르스 관련 정부 광고를 모든 언론에 줬는데 국민일보가 빠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광고 탄압을 하십니까? 유신시대 광고 탄압은 무서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시대 광고 탄압은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 이러려고 청와대 들어가셨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르스는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벌써 메르스 출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경제가 어려우니 빨리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직후 폐경 폐체, 국민안전처 신설을 했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시키자고 하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통제본부로 미국처럼 이름을 바꾸자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2003년 사스 때 이보다 못한 조직과 예산과 인력으로 훌륭하게 막아냈는데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 하에서 메르스의 속수무책으로 험하게 무너졌는가? 조직 이름을 바꾸는 사후 약방문으로 정말 예방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또 하나의 출구 전략은 추경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대나로 번진 가장 큰 요인은 정보 은폐입니다. 이 정보 은폐가 정부와 병원의 고의적
감압에 의한 조직적 은폐인지 밝히는 것이 이 메르스 대란을 재발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일 것입니다. 또한 개인과 병원이 받고 있는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입법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희 새정치연합에서는 수십 개의 메르스 관련된 대응 법안이 나와 있지만 정보 은폐와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논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불과 3년 전인 2012년 104년 만에 심한 가뭄으로 지금처럼 소방차와 급수차를 이용해서 농가 밭에 물을 대느라 난리가 났었고 2015년 1월 환경 전문가와 기상학자 언론들은 2013년도 가물량을 보고 대가뭄이 온다고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애견된 가뭄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일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후속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가뭄 비상에 걸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물그릇은 만들어 놓고 물그릇 활용 계획은 전혀 없는 정부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2년 6월 대규모 가뭄이 닥치자 그해 8월 하천수 활용 농촌 용수 공급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용수 공급 대책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이 계획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1조 913억 원을 들여 겨우 2.9%의 물 부족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물을 확보하려 만들었다는 4대강 획보 이걸 보시면 실제로 16곳 중에서 물 부족 지역은 5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아무리 어떤 방법을 했다 하더라도 가뭄 피해를 해소하는 데는 대단히 제한상이 많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의 사태는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의 국민 열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부와 지난 정권과의 거리두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용수 공급 대책 예비 타당성조사조차 미루는 현 정부가 빚은 참사입니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가뭄 해결의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